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1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도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움직임과 달리 신규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주 신규 환자는 10만 6천 명을 넘어 전주 대비 16.6%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더라도 오염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는 형식적 시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시아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하는 현상인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서울대학교 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추적 결과 재작년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와 직원 등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는 사실상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발표를 앞두고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첫째 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6,010명으로 전주 대비 16.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144명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월 넷째 주 1.05에서 소폭 오른 1.0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3% 줄었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6.1% 감소했습니다. 우려 변이인 XBB 1.16 검출률은 4월 넷째 주 5.7%에서 9.9%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모두 낮음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의료진이 접종을 권고한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백신의 효과성,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입니다. 예약과 당일 접종은 15일 시작되고 예약 접종은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의 보건의료단체가 11일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1차 파업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엔 치과 의사도 휴진에 참여해서 진료 차질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된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엔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치과의사협회도 동참을 결정해 휴진하는 치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 역시 2차 부분 파업에 참여해달라고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단축 진료하는 동네 의원이 1차 때보다 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문 여는 의원을 미리 알아놓거나 하루 먼저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도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에게 간호법을 공포해달라고 요구하며
김영경 간호협회장 등 임원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제의 요구하는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간호협회도 구체적 방식을 밝히진 않았지만 단체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간호법 찬반을 두고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0일 오후 1시 29분쯤 경기도 연천군 인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이며 발생 깊이는 5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기 일부 지역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지역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총 15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2013년의 규모 2.9, 가장 최근은 지난달 12일에 규모 2.1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41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년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에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중남미 볼리비아에서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고 기온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광활한 숲과 들판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긴 띠를 이루며 맹렬히 주변으로 타들어갑니다. 닷새가 채 안 되는 사이 100건 가까운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27건은 손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Alberta continues to be under a state of provincial emergency, and response efforts are focusing still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Albertans during these wildfires. 2만 9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39만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 정부는 예년에 비해 더욱 뜨겁고 건조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expecting to warm up towards the weekend, which could raise fire danger levels again, and we anticipate the wind direction could shift. 가을이 한창인 중남미 볼리비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예년 한 달치와 맞먹는 수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비는 삽시간에 우박과 눈으로 변했습니다. Para mí no es normal porque el tiempo de lluvia ya pasó y pues yo pienso que el tiempo está cambiando más que todo por el calentamiento global, ¿no? 아프리카 콩고와 르완다, 케냐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콩고에서만 희생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르완다를 방문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덜한 국가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사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점차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강렬한 햇볕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뜨어즈엉의 기온은 44.2도. 체온을 넘어 숨이 막힐 정도로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고온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고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고 라오스는 43.5도, 태국도 41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층 제트기류가 이 지역에서 다소 북상하며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은 폭염의 단기적인 원인은 상층 제트의 북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합적인 해양대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엘니뇨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작용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서울 도심에 물난리가 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차량이 침수되고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저거.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신림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보십시오. 반지하에서 나온 겁니다. 온 동네가 지금 쑥 들어가십니다. 폭우 때마다 물난리였던 도림천 유역에서 강우량에 따른 하천 수위를 3D로 확인할 수 있는 침수 예보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빗물바지나 맨홀 뚜껑 등 배수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홍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또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 방수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설치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여름엔 남동 태평양 일대 바닷물 온도가 올라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걱정입니다. 장마철하고 겹치게 되면 더 홍수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과 폭우가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홍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불청객 오존의 위협도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지난해보다 특보가 1.5배나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에 치솟는 기온, 마치 봄이 아닌 초여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고온과 강한 햇볕은 도심에서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고온에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입니다. 올해는 오존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3월 오존주의보에 이어 지금까지 발령된 주의보는 20차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4월 하순부터 5월 사이 오존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초봄부터 강한 햇살에 고온이 자주 나타나면서 3월 하순부터 오존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입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심하게는 폐기종까지도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호흡기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존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오존 특보가 내려지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길을 걸을 때는 차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와 냉방 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7개 시도가 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인 6월부터 9월,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경찰 간의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반을 구성해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과학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과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과학 행사인 올해 대한민국 과학축제도 수많은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참여자들에게 과학의 풍성하고도 친근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신기하고 즐거웠던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현장을 과톡에서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과학의 달 4월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놀라운 발명품들과 시선을 잡아끄는 로봇들의 향연. 각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전시는 물론 직접 만들고 배워볼 수 있는 체험활동, 거기에 유명 인사들의 강연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했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축제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7일부터 4일간 대전 엑스포 시민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97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로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우리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고 다가올 미래를 국민과 함께 체험하는 과학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서 펼쳐졌는데요. 마음껏 과학기술을 즐기시고 또 과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과학축제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였는데요. 그 주제에 맞게 축제 현장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부터 일상에 녹아있는 과학에 이르기까지 전시와 체험, 각종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 누리호의 3차 발사일이 발표됐는데요. 바로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도 성공적인 임무 수행 중인데요. 관람객들의 이목을 끈 누리호와 다누리 모형. 누리호 3차 발사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부스는 아니 한참 게임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게임계의 시조새 테트리스? 그냥 테트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인식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테트리스 게임입니다. 네? 표정을 인식한다고요? 네, 보시면은 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일단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요. 이미지에서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블럭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이 활짝 웃으면 게임이 쉬워지고 찡그리거나 무표정이면 더 어려워진다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 속담을 게임으로 구현한 거라나? 더 크게. 네, 방금 웃으니까 천천히 떨어졌잖아요. 지금부터 약간 치아를 보이면서 치아를 보이면 인식을 잘해요. 아이 부끄러워요. 해보니까 표정을 짓는 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뭐가 제일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빛나는 부스가 자 올리베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고요.
스튜디오처럼 꾸며진 부스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한창인데요. 아나운서 언니 누나의 코칭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저희는 YTN 사이언스 앵커 부스로 많은 어린이들이 프롬프트를 보면서 뉴스 원고를 리딩하고 직접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바로 그 옆에서는 웬 차량에서 비장한 각오로 VR 기기를 쓰는 아이들? 아니 이게 뭔가 했더니 게임? 그런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네요. 보통 나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인지 정보, 그러니까 주의력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나의 인지 상태를 과학적인 기반으로 측정해서 사용자들한테 정량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게임을 하며 집중력과 관련된 뇌파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통해 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집중력 훈련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집중력을 깨는 요상한 소리. 아니? 요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의 정체는 두 발이 아니다, 네 발이다. 축제장을 활보하는 카이스트의 사족 보행 로봇 하운디의 등장이요. 아니 대형견인 줄 알고 쓰다듬을 뻔. 저희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그 로봇의 보행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 보행뿐만 아니라 험지나 야지 보행, 그다음에 고속 보행이나 오르기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을지, 철면이나 아니면 천장까지도 오르는 그런 보행 로봇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해서 가봤더니 어이? 다들 심각한 표정. 다름 아닌 타이탄 로봇입니다. 이렇게 환영해줬으니 특별한 팬 서비스도 해줘야죠. 와, 정말 멋진 녀석을 찾았어. 타이탄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여기엔 특별한 임무를 띈 로봇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시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을 담당하는 방제 로봇 3총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암스트롱, 레피드, 티램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로봇이 여기 보이는 레피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상을 탐색하면서 어디가 위험한 구역인지 어디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빨리 구별을 해내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전광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로봇이 여기 있는 암스트롱인데요. 암스트롱은 유압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팔로 100kg 정도 무거운 무게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잔해물을 치워주고 통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로가 확보되면 제일 마지막에 투입되는 로봇이 여기 보이는 티램이라는 로봇이고요. 체구가 작아서 쉽게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내 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줘서 피해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친 사람이 있는지 안에 방사선 수치는 어떤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중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 로봇도 있었는데요. 이제 로봇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와, 이렇게 구경했는데 아직 반도 못 봤슈. 이번엔 최첨단 자율주행차를 구경하러 가봅니다. 축제장에선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컴퓨터가 운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같은 센서가 장착돼 있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되고 있죠. 핵심 기술인 라이다를 통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기술. 2030년까지 자율주행에 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내 도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김 기사, 운전해.
한편 축제장을 잇는 다리 위에선 신기한 과학 실험 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털었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이렇게 과학을 오감으로 느껴봤다면 최신 과학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을 들을 차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모두 퓰리처상을 탄 작가같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도.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이번 캐치프레이즈처럼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해줬습니다. 드론도 만들고 저런 과학도 해봤어요. 플라스틱도 알아보고. 항상 집에서 비행기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엄마랑 와가지고 추억을 많이 쌓고 가는 것 같아요. 따스한 봄날에 펼쳐진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그날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과학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서 재생의학의 총알로 꼽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리젠 이노팜의 오일환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규 기자, 줄기세포라고 하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세포인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줄기세포에서 줄기가 이렇게 줄기에서 잎이 나가는 것처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줄기세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세포나 조직이 손상이 되면은 요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줄기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만들어야 재생이 되니까요. 이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체외에서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걸 다시 그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어떤 치료 물질을 넣어가지고 네.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 오늘 치료하는 업체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예. 대표님께 제가 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 리젠 이노팜 사명에 대한 의미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회사 명칭은 재생이라는 뜻의 리제너레이션, 그다음에 혁신적인 치료제라는 뜻에서 이노버티브, 그다음에 약이라는 뜻에서 파마시티칼, 그래서 리젠 이노팜. 다시 말해서 그 재생의 원리를, 줄기세포를 그 재생하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는 혁신 신약이라고 해서 재생 혁신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서 이 기자가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깨워서 그 이제 재생하는 방식의 치료, 다소 개념이 좀 낯설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우리 몸속에는 그 재생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긴 한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잠든 상태처럼 있다가 어떤 위험 경보가 울리면 그때서 깨어나갖고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네. 이건 마치 그 도마뱀이 우리가 있으면 평상시에는 줄기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꼬리가 잘라지면 그때부터 줄기세포가 활성화돼서 재생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비활성화 상태에 있던 줄기세포를 자극을 해갖고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이것이 재생작용을 시작하고 그거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줄기세포를 깨운다 해서 웨이크업 스템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줄기세포를 깨우려고 하면은 그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신호 체계를 정확히 방아쇠를 당기듯이 해줘야 이게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리젠이노팜이 줄기세포를 어떤 깨우는데 마이크로 RNA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이게 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줄기세포가 원래 재생할 때는 한 개의 유전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호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백 개 유전자를 건드릴 때 기존의 방식처럼 한 개 유전자씩 건드리는 거는 안 되고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마이크로 RNA가
수백 개의 물질을 동시에 건드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면서 재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물질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의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RNA를 넣으면 이거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 들어간 다음에 수백 개의 RNA들을 건드려서 줄기세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재생되는 데 필요한 여러 유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려서 재생작용이 거의 신체 조건에 거의 유사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식의 어떤 치료 물질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신체 조직의 상황에 가장 맞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유전자만 건드려서는 전체적인 기능의 변화가 오기가 힘든 데 비해서 그 수백 개의 필요한 유전자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에 그 동시다발적인 재생작용이 일어나서 신체에 복합적인 그 재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쓴다고 하게 되면은 환자한테 추출을 해서 그것을 배양을 하고 생물학적 공정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배양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그 환자에게 그 주입하기 전에 이런 오래 배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에게 아주 손쉽게 싼 값으로 우리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다는 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실용화가 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차세대형 재생 신약이 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 재생의료 분야에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성규 기자가 이번 치료제에 대해서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현장 인터뷰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 이 사진은 세포에 저희 치료제가 잘 들어갔는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에 현강을 달아서 이렇게 현강이 발현된 세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치료 물질이 이제 마이크로 RNA나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저희가 세포 안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NA에 리피드를 결합시키고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셀 트랜스 도메인이라는 펩타이드를 같이 결합시켜서 셀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시켰습니다. 이 치료 물질을 어떻게 이제 세포 안으로 전달시키는지 이런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 당뇨성 궤양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동물 실험 결과 또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당뇨성 궤양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난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뇨성 궤양은 한번 발생하면 스스로 아물지가 않고 계속 썩어 들어가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발목을 절단하기도 하고 뭐 사망에도 이렇게 하는 그냥 난치병인데 그럼 이런 조직을 우리가 재생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초의 치료 물질로 단백질을 세포 투과시켜서 재생을 하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인간 피부에 가장 유사한 게 돼지 피부입니다. 그 돼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 전체적인 피부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피부만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당뇨성 궤양의 경우에는 그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해서 허혈성 괴사가 오게 되는데 저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까지도 같이 만들어내면서 그 허혈성 괴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문제가 그 특징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허혈성 괴사라는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의료계에서는 어떻게든지 혈류를 통하게 해주려고 진공으로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고압산소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산소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쓰는 치료제는 그런 피부 재생과 더불어서 그런 혈류까지도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복합적인 재생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기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국책과제로서 지금 지원을 해서 이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올해 임상시험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 임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재생 신약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나치병 앓는 환자들에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심근경색증 치료 물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 건가요? 네,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의 질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인데 이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이 허혈성 괴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설사 회복이 된 후에도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재생이 안 되고 심근이 섬유조직으로 대체가 돼서 심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저희 재생치료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재생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심근의 재생, 심장 근육 자체의 재생하고 혈관이 또 동시에 재생되고 또 심근이 섬유화되는 것도 막는 그 삼박자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시술도 간단합니다. 그 보통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막힌 부위를 그 혈전이 생기면 그 카테터로 이거 뚫어주게 되는데 뚫어주면서 그 자리에서 약물 주입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도 간단하고 또 저희가 실제 해보게 되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그 심장을 가진 게 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봤을 때도 기존 재생치료제에 대비해서 대단히 우수한 재생치료 효과를 나타냈었고 이것도 역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해서 국제과제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이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GLP나 이런 기관에서 전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것을 바로 임상시험 계획서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 그대로 웨이크업 스템셀, 그러니까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재생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바이오 산업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그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IT라든지 다른 그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바이오도 같이 동반 성장해 줄 때만이 비로소 성숙한 선진국형 산업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전체 GDP의 약 20 내지 40%를 바이오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 내지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 세계 신약 시장에서 0.3%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이오를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성숙할 수 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지식산업형 미래형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초기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러한 그 초기 단계를 좀 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그라스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잔디를 두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종류의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야 유니콘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성장 정책도 있지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해야 되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같은 문제들이 좀 더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근본적인 그 체질 개선이 쉬울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연구부터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 주기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라이센싱 외국에 기술 이전하는 것들이 주요 형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 되면 우리가 명실공히 바이오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RNA로 줄기세포를 활성화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훌륭한 기술도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려면 인프라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젠 이노팜 오일환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이 오더라도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우리 측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측은 이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활동에 대한 한일의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우리 시찰단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지 직접 조사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미 IAEA가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한국 시찰단이 별도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うことによりま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결국 한국 시찰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검증 활동보다는 일본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쪽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지금까지 미국, 타이완, 태평양 도서국 등 여러 나라의 시찰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입장을 비춰볼 때 한국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의 의미 있는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서울대학교 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재작년 북한 해킹 조직이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 81만여 명과 직원 1만 7천여 명까지 모두 8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재작년 5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서버 7대에 침입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이 사용하는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 환자 병리 검사 결과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격 근원지 IP 주소가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썼던 것과 같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정보를 탈취당한 서울대 병원에 대해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 2학기 전국 300개 학교에 인공지능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사업에 신청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모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을 제외한 16개 교육청 산하 300개 선도학교에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애초 올해 7개 안팎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하려 했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업계에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기차 생산시설과 수출 현장을 살펴본 뒤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즉 배터리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폭적으로 소위 말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사업화 시설도 여기에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율이 늘어난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 경제 침체 위기 속에 여러 우리 기업이 수출 부진으로 허덕이는 사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물 들어왔을 때 더 잘 노저을 수 있게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서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이 더욱 크게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역시 올 4분기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20여 년 만에 현대차가 국내에 짓는 새 공장으로 2조 원가량 투자해 2025년 완공 목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착공된 경기 화성 기아 전기차 공장과 더불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원자 간 결합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서 가장 얇은 3연체 연결 구조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세대 김관표 교수와 미국 UC 버클리 공동연구팀은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용기 속에 3연체 구조를 띤 물질인 게르마늄 황을 넣고 물질이 1차원 구조로 서로 결합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분해는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더니 합성된 구조체 두께가 1나노미터보다 얇은 것으로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얇은 3연체 연결 구조로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수도 배관을 점검할 때 흔히 사용되는 유도 초음파 속 앞전 센서를 중근속인 납 없이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고려대 연구팀은 기존의 앞전 센서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납을 함유해 환경 오염 우려가 있었다며 납을 함유하지 않는 특수 소자의 구조를 개선해 고성능 앞전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센서가 기존 센서보다 출력 강도가 15% 높았고 전 방향으로 신호를 고르게 출력했으며 물이 흐르는 곳에서도 신호가 약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향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뿜어내는 소형 냄새 발생기가 개발됐습니다. 중국 베이항대와 홍콩 시티대 연구팀은 특정 향을 입힌 파라핀 2mg 여러 장을 기기에 장착하고 외부 신호에 따라 특정 파라핀만 가열시켜 1.44초 만에 향기를 방출하도록 하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렌지와 파인애플, 녹차향 등 30가지 향을 정확히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냄새 발생기를 코 밑에 붙이거나 마스크 안에 넣는 형태로 쓸 수 있다며 VR 기기에 접목하면 가상현실에서 후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문화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과학관 행사가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주파, 고전압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체험과 VR, AR 기기 체험,
과학실험 공연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무료 콘텐츠가 운영됩니다. 행사는 11일부터 경기 고양시를 시작으로 강원 철원군, 충천 아산시, 경상 의령군, 전라 화순군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전 세계가 가뭄,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올해 3월 기온은 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벚꽃 개화도 빨라지면서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함께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 꼼꼼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